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글로벌 증시와이드 출발합니다. 이소연입니다. 우선 예상보다 뜨거운 PPI와 미국의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직전주 대비 크게 늘면서 물가와 고용단에서 모두 우려를 샀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진 헤드라인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당선이 뉴욕에서 타종을 울렸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를 찾아 오프닝 벨을 울렸는데요. 단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11월 PPI는 전년 동기 대비 3%, 전월 대비는 0.4% 상승하면서 전문가 예상치를 모두 웃돌았습니다. 물가 상승 우려에 트럼프 방문에도 미증시는 차가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에 대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텍사스주에서 세금이나 행정기관의 요금, 자발적인 기부금을 비트코인으로 낼 수 있게 하고 주정부가 최소 5년 동안 보유함으로써 비트코인을 주요 재원으로 비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트럼프, 북한의 개입에 우크라이나전이 복잡해졌지만 김정은과는 나는 잘 지내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발언에 한국에 대한 패싱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헤드라인도 열어보겠습니다. 22가 3회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경기 침체와 트럼프 관세 우려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유로존은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아침에 읽는 미증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혜연 아나운서와 함께하시죠.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봅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66% 하락한 19,000선에서 마무리했고 S&P 500 지수도 0.54% 하락하며 마무리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도 0.53% 하락하며 43,00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예상치에 부합한 CPI 발표, 나스닥과 S&P 500 지수의 사상 최고치 경신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예상을 뛰어넘는 상승폭을 보여준 PPI에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11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전년 동기 대비 3%, 전월 대비 0.4% 상승하며 시장의 예상치를 모두 웃돌았습니다. PPI 연간 상승세는 2023년 2월에 4.7% 이후 가장 가팔랐고 월간 상승률도 지난 6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다만 근원 PPI 지수는 전월 대비 0.1% 상승하면서 직전월보다는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11월 근원 PPI는 직전월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또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직전주 대비 큰 폭으로 늘어 노동시장 둔화에 대한 우려를 불러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24만 2천 명으로 직전주 대비 17,000명 증가하며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4.332%로 1.43% 상승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91% 하락하면서 4,982포인트를 기록했고요.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0.3% 하락하면서 70.0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M7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M7 종목들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두 개 종목이 상승하기는 했지만 그 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애플은 0.6% 상승하며 마무리했습니다. 247.96달러로 마감했는데요. 전일 홀로 하락하던 애플, 오늘은 상승 흐름으로 돌아섰습니다. 전날 1980년 상장 이래 최고 수준인 250달러를 넘어선 데 이어서 간밤에도 근처에서 거래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0.13% 상승하며 마무리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 전략이 주주들의 반대로 인해 무산된 후 하락세를 보였었지만 오늘은 상승 흐름으로 돌아섰습니다. 엔비디아는 1.41% 하락하면서 137.34달러에 마무리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에 공급을 줄이려 한다는 소식은 사실이 아니라며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중국의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퍼져나간 이 소식에 엔비디아는 중국이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면서 중국에 지속적인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확언했습니다. 이어서 알파벳 1.76% 하락하면서 191.96달러 마무리했습니다.
구글이 자사 플랫폼에서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 우대를 금지하는 디지털 시장법 DMA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EU가 반독점 혐의를 제기하면서 벌금 부과를 촉구했습니다. 최근 구글은 새로운 가격 비교 검색 방법을 도입해서 독일, 벨기에, 에스토니아에서 테스트 중입니다. 아마존도 보시겠습니다. 0.56%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228.97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이 TD코에는 아마존의 목표 주가를 240달러에서 265달러로 높여 잡고 매수 등급 의견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2025년 최고의 대형주로 강조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아마존의 주식이 고평가되었다는 시각도 있지만 TD코엔의 낙관적인 입장이 주가를 견인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메타 플랫폼스 0.3% 하락하면서 630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메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기금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밝혔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기부가 마크 주커버그와 메타의 과거 모습들과는 다소 다른 행보라고 보도했습니다. 메타가 트럼프와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테슬라는 1.57%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다소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 테슬라의 중국 사업부가 4분기에 가장 높은 주간 판매량을 기록했고 12월 첫째 주에 21,900대의 EV가 판매됐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올 11월이 가장 성공적인 달이었다고 자체 평가했는데 시장의 전문가들 역시 목표가를 504달러까지도 올려잡았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워너브라더스입니다. 15.43%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영화 다크나이트와 시트콤 프렌즈, 시리즈 왕자의 게임 등 이름만 들어도 모두가 알 법한 작품을 만들어낸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제작사 워너브라더스가 오늘 크게 상승했죠. 워너브라더스는 목요일 사업구조 개편과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약 15% 이상 상승했는데요. 새로운 글로벌 네트워크 사업부는 CNN, TBS, TNT와 같은 뉴스, 스포츠, 스크립트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스트리밍 및 스튜디오 사업부에는 워너브라더스의 영화 스튜디오와 스트리밍 플랫폼 맥스가 포함됩니다. 또 오랫동안 TV 프로그램의 강자로 여겨졌던 HBO도 스트리밍 사업부에 편입될 계획입니다. 또 케이블 사업부는 분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워너브라더스는 내년 중반까지 계획된 구조조정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어도비입니다. 어도비는 오늘 큰 폭의 하락세 보였습니다. 13.69% 하락을 했는데요. 소프트웨어 대기업인 어도비의 주가가 실망스러운 4분기 매출 전략을 발표한 이후에 12% 이상 폭락했습니다. 4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매출이 56억 3천만 달러에서 56억 8천만 달러 사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LSEG는 당초 57억 3천만 달러의 매출을 예상했습니다. TD코엔은 주가 전략을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 조정했고요. 웰스파고 역시 실망스럽다고 표현하면서 매수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이 같은 매출의 악화는 회사가 최근 인공지능 제품에 통합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예상보다 수익 창출까지의 시간이 더 오래 걸렸기 때문인데요. 이 이미지 생성과 같은 독립형 서비스나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전반의 추가 서비스를 통한 생성 인공지능을 통해서 수익화를 이뤄내는 것이 어도비의 성장 전략의 핵심이었지만 이번 분기에서는 아쉬운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타이탄입니다. 42.25% 정말 크게 급등했습니다.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인 서비스 타이탄은 목요일에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42%나 급등을 했는데요. 이 회사는 최초 공모에서 약 6억 2,500만 달러를 청약했습니다. 2007년에 설립돼서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에 본사를 둔 서비스 타이탄은 배관, 조경, 전기 및 기타 거래 분야의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 리드 관리, 전화 녹음, 견적 생성 및 작업 일정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타이탄은 루브릭의 IPO 이후로 상장한 최초의 주요 벤처 지원 기술 회사인데요. 주가는 71달러로 시작을 했지만 현재 101달러 수준까지 상승했죠. 이 회사가 4월에 상장하기 한 달 전에는 레딧에 상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스타트업이 IPO 시장으로 나오는 것을 꺼려하면서 투자자들은 새로운 기술주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종목별 이슈였고요. 저는 잠시 후 글로벌 이슈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뷰 시간입니다. 함께 하실 분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글로벌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기대 속 환호 언제까지 이어질까? 우선 CPI가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미증시는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직전 거래일이었는데 이번에는 PPI가 예상보다 뜨겁게 나오면서 물가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제기되고 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는 3% 오르면서 1년 9개월 내 최대치 상승이라고 합니다. 미증시 흐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전일 미국 증시는 조금 조정을 받았죠. 그렇지만 올해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상승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지수인 S&P 500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 24% 정도 상승할 만큼 계속 꾸준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대선 이후에 지금 상승세가 좀 더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그런 트럼프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주식가에 선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얘기했던 것 중에는 가장 크게 이제 보편적 관세의 인상, 그 다음에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감세 정책,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관세가 인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해외 기업이 이제 미국 내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높은 가격을 내야 되는, 그러니까 판매가 돼야 되는데 비해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미국의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감세 정책 같은 경우에는 기업 전반적으로 이 순이익이 개선되는 그런 모양새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게 투자자들이 이런 최근에 주식을 매수하는 그런 이제 모습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소형 관련주들이 비교적 탄력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12월 달 들어서는 다시 M7 주식이 시장을 좀 견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M7 주식은 연초에 주식이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을 견인했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조금 그동안 상승세도 있고 한 영향 때문에 좀 주춤거렸다가 최근 들어 다시 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내년도 인하폭이 상당히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전일에 이제 CPI, 그다음에 이제 전일 PPI 지표를 보다시피 인플레이션이 쉽게 하락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끈끈한 상태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번 달 12월 달에 연은에서는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와는 다르게 향후에 내년 이후서부터는 기준금리 인하폭이 상당히 좀 제한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달 지금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 확률은 지금 96%, 98% 이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신 이제 지금 화면에서도 나오듯이 내년도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 3월, 내년 7월,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인하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올 초 같은 경우만 해도 한 6번 정도 인하를 예상을 했었는데 그거보다 많이 인하폭이 적게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소형 관련,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로 불리는 금융주나 중소형 관련주들의 상승폭이 조금 낮아지고요. 대신 이제 빅테크 같은 경우는 금리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고 있기 때문에 특히 현금성 자산이 많기 때문에 금리가 높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또 수익성이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관련돼서 이제 내년도 빅테크들의 실적들이 여전히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 트럼프 출범 이후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조금은 리스크로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는 1월 20일 이전까지는 증시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살짝 쉬어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올 초부터 미증시는 내내 강했습니다. 이번 주 미국 증시에서 특징주로 구글을 빼놓을 수가 없죠. 양잡치 윌로우 공개로 모기업 알파벳과 함께 사상 최고가를 터치하면서 주가 사상 최고치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터가 100년 걸릴 문제를 단 5분 만에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우리 증시도 이에 대한 온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왔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에서는 지원금이나 기술력의 문제가 아직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구글 같은 경우 요즘에 이제 갑자기 좋은 이슈들이 이제 몇 네. 개가 동시에 나오면서 뭐 어제는 조금 쉬었다라고 하지만 이틀 연속 이제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양자 컴퓨터 칩인 윌로우가 이제 공개됐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와 더불어 GM이 자율주행 관련된 자율주행 택시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인크루즈와의 이제 지원을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지금 미국 내에서 뭐 웨이모, 그러니까 구글이 갖고 있는 웨이모와 그다음에 테슬라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반사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양자 컴퓨터와 관련돼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구글에서 발표한 양자 컴퓨터는 처리 속도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10에 25승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백자해라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우주가 생성된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는 그런 이제 계산 문제, 슈퍼컴이 계산해야 되는 문제를 5분 만에 처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처리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구글이 이제 발표한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105개 이제 큐브 비트라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컴퓨터에 사용하고 있는 비트 개념과는 약간 다른 이제 어떻게 보면 3차원적인 그런 이제 느낌을 갖고 있는 큐브 비트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큐브 비트를 이제 105개를 사용을 하는데 이런 큐브 비트가 증가할수록 오류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새로운 그 기술들을 이제 개발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 좀 더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이제 구글이 이제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런 이제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글로벌 이제 IT 이제 빅테크 관련된 부분들도 이런 투자가 좀 더 활발히 진행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양자 컴퓨터와 관련돼서는 지금 기존의 IBM이 가장 앞서고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IBM 같은 경우는 20년 넘게 지금 양자 컴퓨터를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 초 같은 경우, 올해 이제 중반에 슈퍼컴퓨터, 이런 양자 컴퓨터를 이제 공개를 할 만큼 그만큼 이제 기술력은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여러 이제 인텔이나 그다음에 엔비디아, 그 아이온큐 같은 회사들도 이런 이제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이런 이제 양자 컴퓨터가 이제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 부분에 선점을 통해서 시장을 장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욕구들이 더 지금보다 커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양자 컴퓨터와 관련돼서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양자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임을 좀 강하게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내 양자와 그다음에 그 미국에서 지금 이제 양자 컴퓨터와 하는 부분 좀 다르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개 다 이제 양자 역학을 이용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양자 컴퓨터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양자 암호 통신은 전혀 별개의 그런 구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같이 그러니까 현재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뭐 초전도 관련된 기술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와 더불어 뭐 이제 양자라는 부분이 원자를 좀 더 쪼개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술력이 축적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현재 국내 양자 컴퓨터 관련, 양자 암호가 아니라 양자 컴퓨터 관련돼서 된 부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미국 시장과 상당히 크게 기술 격차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2023년도에 발간한 이제 자료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의 양자 컴퓨터 관련된 기술이 100이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2.5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비해서 뭐 상당히 격차가 너무너무 이제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양자 암호 통신 분야는 약간 좀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SK텔레콤이 지금 양자 암호 통신과 관련돼서는 상용화를 세계 최초로 할 만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양자 암호 기술 쪽으로는 상당히 좀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양자 암호 관련된 부분은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시장이 초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크지 않고 단순히 기대감으로만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향후에 이런 부분의 성장성은 주목해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으로는 테마적인 접근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양자 컴퓨터가 이제 가동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초전도 관련된 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지금 초전도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작년서부터 얘기가 나와 있는 상온 초전도체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극저원, 그러니까 영하 200도 이하에서의 초전도체 관련된 기술이 구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이것도 아직 국내 기업의 양자 컴퓨터 실력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도 쫓아가기는 멀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입는다라고 보기는 좀 상당한 거리감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그냥 이런 양자와 관련된 분야의 얘기가 나올 때 그냥 테마주로만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양자 컴퓨터 구동을 위해서는 초전도체가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초전도체 관련된 테마들이 일제히 상승폭을 키워가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아직 미국과의 기술 격차가 크다라는 점, 이와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짚어봤습니다. 아직 실험 단계지만 향후 의료와 에너지, 기후변화 등 폭넓게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근데 언제쯤 가능할지도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 이 향후 전망이 다라는 점에서 미리금 선취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역부족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실까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양자 컴퓨팅 관련돼서는 국내에선 거의 지금 기술이 미천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주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양자 컴퓨팅이 기술이 이제 상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상황이 바뀔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크게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 슈퍼컴퓨터가 수백만 년 아니면 수억 년에 걸려서 계산할 수 있는 양을 단기간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분 내에 이제 계산할 수 있다라고 보면 그만큼 이제 향후에 AI 같은 경우는 인간 뇌를 이제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약 개발이나 재료공학 아니면 물리화학이나 기상 예측과 같은 다양한 분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걸 분명히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IBM 같은 경우도 가장 이제 발전됐다라고 하지만 이거를 상용화 예상으로 잡는 거는 2029년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상용화 시기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2029년으로 잡는다라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2030년도 이후에나 상용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런 상용화가 2030년도 이후에 그런 상용화를 지금 미리 특히 이제 국내와의 이제 격차가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반영한다라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가장 앞선다는 IBM도 2029년도, 사실상 32년도까지 좀 내다봐야 할 정도로 일반 상용화 목표로 개발을 진행 중인데요. 아직까지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파벳과 함께 나스닥도 최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2만 선 터치했고요. 금리 인하와 기술산업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라는 평가입니다. 다만 엔비디아가 계속 빠지고 있죠. 우선 중국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 받고 있고요. 또 반도체 전체 산업과 관련해서 업황 둔화에 대한 소식도 좀 안 좋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반도체 전반적인 전망과 엔비디아는 어떻게 판단하실지도 궁금한데요. 네, 미국 간의 이제 무역 전쟁이 이제 격화가 되면서 양국에서 이제 서로 이제 규제 벽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중심에 지금 반도체가 서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대중국 이제 첨단 반도체에 대한 뭐 제품 및 그다음에 장비에 대한 수출을 지금 제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HBM 뭐 AI 관련된 칩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사용되고 있는 HBM DRAM 같은 경우도 지금 대중국 수출을 지금 규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규제를 받으면서 뭐 보복적인 그런 이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뭐 미 마이크론 제품에 대해서 중국 이제 업체들의 사용을 뭐 상당 부분 좀 제한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덧붙여 이제 AI 칩과 관련돼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방독점 이제 위반 여부를 지금 조사하겠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이러한 상황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양국에서 지금 상당히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불안 요소가 작용을 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AI 중심으로는 여전히 이런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AI 시장이 뭐 계속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빅테크 중심으로 해서 AI 관련된 매출이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빅테크 입장에서 AI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AI가 향후에 이제 시장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빅테크가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쉽게 멈출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AI 칩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빅테크에서도 자체 칩에 대한 그런 이제 생산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많이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국내에서 주로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 HBM DRAM에 대한 수요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시장이 레거시 제품 중심으로는 조금 주춤거릴 수는 있겠지만 HBM과 같은 첨단 제품 중심으로는 여전히 수요가 탄탄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관세 그리고 중국은 원자재로 서로를 핥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비판도 여기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국내 반도체 업종에 대한 전망과 향후 내년도 증시는 어떻게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뭐 국내 이제 반도체 관련된 업체가 이제 미중 이제 무역 분쟁에 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이제 겪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첨단 제품인 이제 HBM이나 아니면 에 대해서 뭐 대중국 수출이 상당히 좀 제한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이제 레거시 반도체가 중국 내에서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그거에 대한 우려도 커진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D램의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국내 업체들,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뭐 일단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세가 좀 집중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건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내 이제 반도체 업체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그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좀 갖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DRAM에 대한 뭐 공급이 계속 이제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특히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와 같이 연동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의 주가가 좀 출렁거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좀 강한 그런 상승세가 추세는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SK 하이닉스도 하방 경직은 갖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하방은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상승으로 반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반도체 업황에 대한 그런 불안한 감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이런 반도체주를 매수한다. 라고 보기에는 물론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보면 뭐 가능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 불안전한 요소가 좀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다음 주 12월 18일 날 미국의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런 이제 마이크론의 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주의 방향성도 좀 정해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뭐 다음 주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이 나오면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접근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주 하방의 지지선은 보이는데 이게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동안 힘든 시간을 보낸 국내 증시 큰 폭의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거래일 내내 상승입니다. 이제 최악의 상황은 지나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요. 아직까지 정치적인 리스크가 남아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게 과연 단순히 희망사항인 건지 아니면 정말 보릿고개를 넘어서 우리도 12월 산타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건지 대표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일단 비상계엄에 따른 그런 이제 이슈로 인해서 하락했던 부분은 어느 정도 회복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전에 이제 주가가 한 2,500선 전후에서 지금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같은 경우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2,480포인트대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2,500대 거의 가까이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비상계엄에 대한 이슈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다만 현재 탄핵 정국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의 정치 불안감은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뭐 탄핵 과정과 그다음에 뭐 탄핵 이후에 이제 국회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의결을 만약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될 거고요. 이 기간이 또 한 2개월, 2, 3개월 정도 소요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만약 그 탄핵이 최종적으로 결론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기 대선 국면이 2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 이제 봄 1, 2분기까지는 계속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어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그런 이제 리스크는 뭐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1월 달에 출범을 하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 특히 우리나라 관세 부분이나 아니면 보조금 관련돼서 우리나라 기업이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국내에 지금 어떻게 보면 국가 권력이 상당히 좀 공백이 돼 있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계속 좀 우려가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경제 상황에 대해서 우려감이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조금 안정화를 찾으려면 뭐 조기 대선에 들어가면서 향후에 어떤 이제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냐라는 부분도 같이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수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당분간은 박스권 내에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부에서 그 탄핵으로 인해서 뭐 지금 어떠한 새로운 기존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새로운 정책 관련된 부분은 보나마나 새로운 정부로 이양을 하겠다, 넘겨서 처리하겠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당분간은 1,400원대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최근 들어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이제 미국 투자를 이제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환율이 1,400원대 이하로 내려가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 만약 1,400원대 이하로 이하로 내려가기 위해선 아마 다음 정부가 들어서야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00원대에 맞춰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일단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탄핵과 관련돼서 이제 차기 정부가 차기 정치인에 대한 그런 이슈가 계속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이런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들이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있는데, 물론 다만 이런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정치인 관련된 테마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정치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급등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유의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와 더불어 지금 뭐 다음 이제 보면 이제 민주당 정부가 이제 들어설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뭐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에서 정책적으로 뭐 얘기했었던 그런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된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정치적인 리스크가 아직은 잔존하고 있는 가운데 뜨거운 일단 급한 불은 좀 껐다라는 시각 나와지고 있습니다. 탄핵 이후에는 조기 대선에 대한 이슈가 부각될 조짐이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인물 중심보다는 정책 중심으로 테마단을 좀 넓혀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목요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오프닝 벨을 울리며 월가의 CEO들과 기업 리더들로 가득 찬 자리에서 경제 호황을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는데요. 이 자리에는 차기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와 NYSE 사장 린 마틴, 그리고 트럼프의 두 자녀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1월 20일 취임하는 트럼프는 미국을 기업들에게 가능한 한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환호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는 골드만삭스와 시티그룹의 관계자들, 마스터카드, 타겟 등의 다양한 기업 관계자들이 함께 했는데요. 어느 순간 관중들은 USA라고 함께 함성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아무도 본 적 없는 경제를 선보일 것이라고 약속했는데요. 그의 미국의 석유 채굴 확대 계획과 세금 인하 방침, 또 기업 세율 인하 공약 등은 앞으로 그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 방향을 더 뚜렷하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 예상을 웃돌며 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미 노동부에 따르면 12월 1일에서 7일인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직전 주 대비 17,000건 늘어난 24만 2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 예상치였던 22만 1,000건에서 2만 1,000건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다만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추수감사절 연휴 등이 있는 연말에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2%대로 내려오면서 노동시장을 주시하고 있죠.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이라는 두 가지 임무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 12월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페드는 고용이 완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탄탄하고 미 경제 역시 강력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달 열리는 취임식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통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직후인 지난달 초 시 주석에게 초청장을 보냈다면서 다만 시 주석이 수락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시 주석 외에도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를 비롯해 외국 고위 인사들을 초청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오르반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 참석 여부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취임식에는 각국 대사 등이 초대되는데요. 외국의 정상이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취임 전부터 중국에 대한 강력한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대중국 견제를 시사해왔던 트럼프 당선인의 이런 모습이 화해의 제스처가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과연 이번 취임식을 계기로 미중 간의 힘겨루기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최대 500만 달러, 한화로는 약 71억 5천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고 북한의 IT 노동자의 해외 송출 및 돈 세탁 등에 관련한 중국과 러시아 소재 북한 IT 회사 관련 정보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12일 이와 관련된 제보를 요청했는데요. 국무부가 찾고 있는 북한 업체는 중국 소재의 옌벤 실버스타 네트워크 테크놀로지와 러시아 소재의 볼라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미 국무부는 두 기업의 CEO인 정성화, 실버스타 대표인 김류성, 블라시스 대표인 리경식을 비롯해 14명의 회사 대표 및 직원의 영문과 한글 이름을 같이 공개했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두 업체는 중국 지린성 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북한 IT 노동자 및 관리자를 파견한 뒤에 이들을 프리랜서인 것처럼 속여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기업에 취업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2017년 4월부터 2023년까지 확보한 불법 수익 8,800만 달러, 약 1억 259억 원을 세탁해 북한에 제공했다는 혐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채굴 난이도가 상승하면서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된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이 보유 시설을 대형 AI 데이터 센터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펀드사 스타보드 밸류는 최근 투자한 비트코인 채굴 업체 라이엇 플랫폼스 경영진에 코인 채굴용 전산시설 일부를 대형 AI용 데이터 센터 시설로 전환하라고 압박했는데요. 암호화폐 채굴 업체들은 채굴에 필요한 연산을 위해 데이터 센터를 가동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GPU를 비롯한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와 대규모 전력을 확보해 왔는데요. 지난 4월 반감기 시행 이후 동일 자원을 투입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양은 이전 대비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미 다른 대형 채굴 업체들이 시설을 AI용 데이터 센터 임대 사업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는 와중에 이 신규 데이터 센터 건설이나 전력 확보에 막대한 자본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AI용 데이터 센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스타보드의 이런 데이터 센터 전환 요구 소식은 라이엇 플랫폼스의 주가를 밀어 올렸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 법무부는 수요일 미국 항소법원에 중국 모 회사인 바이트댄스가 긴급 신청한 미국 내 틱톡 앱을 1월 19일까지 매각하지 않으면 금지 조치를 받게 되는 법을 일시적으로 차단해달라는 틱톡의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틱톡과 바이트댄스는 월요일 미국 대법원의 검토를 기다리는 동안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항소법원에 긴급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들은 법원의 조치가 없으면 이 법이 1억 7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틱톡을 폐쇄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법무부는 법원이 틱톡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통제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법 시행일을 연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러한 결정을 뒤집지 않는 한 1월 19일 시한을 90일 연장해 매각을 강행하거나 1월 20일 취임하는 트럼프가 금지 조치를 막겠다고 공언한 것을 실시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리포트 소개해드립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작합니다. 비상계엄 이후 외국인의 최근 생각,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우선 선물시장까지 고려한 외국인 국내 주식 이탈 속도가 다소 잠잠해진 상황입니다. 주식시장 수급의 키는 외국인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외국인 중요성은 비상계엄과 탄핵 전국으로 진입하면서 더 커졌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외국인 수급은 예상보다 크게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의 주식만 놓고 보면 국내 정치 리스크에 부정적으로 반응한 듯하고요. 선물로 시야를 확대하면 다른 결과로 직면할 수가 있겠습니다. 12월 4일 이후 5거래일간 외국인 코스피 누적 순매도는 1.1조 원입니다. 외국인은 반대로 같은 기간 선물을 0.8조 원 순매수한 바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해당 기간 1,420원대 후반에서 1,430원대에 안착했습니다. 주식시장에 비친 외국인의 모습은 상대적으로 침착했었고요. 비상계엄 이후 선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 이탈 예상보다 좀 담잠한 상황이죠. 경기 개선에 대한 움직임과 중국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환차의 기대효과, 밸류에이션 등을 그 이유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끼친 다른 변수로 크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경기 개선 양산입니다. 미국 ISM 제조업 지수는 대선 이후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국내 정치 리스크 이벤트 직후 공개된 11월 고용 지표는 경기 리스크를 한풀 꺾이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중국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중국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하겠다라는 방침을 재확인시켰습니다. 중국 현지 증권사들은 내년도 GDP 대비 재정 적자율을 4%로 제시하면서 1994년 이후 최대폭을 예상했습니다. 통화정책은 재정정책을 뒷받침하고요. 월가는 중국 정책금리 예상으로 40에서 60bp 인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수출주 환차익 효과입니다. 올해 4분기 원달러 환율 평균은 작년 4분기 대비 4.5% 상승했습니다. 전 분기 대비로도 1.8% 올랐고요. 수출주는 중국 초과 공급 영향으로 단가 하락에 좀 직면했었지만 환율로 일부 상쇄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수는 밸류에이션 그 자체에 있습니다. 코스피 12개월 후행 PBR은 12월 9일 연 저점 당시 0.8배 전후로 하락했습니다. 해당 레벨은 유동성 리스크로 번지지 않는 국면에서 역사적 최저치에 가깝고요. 저가 매수의 원인이 되기도 할 겁니다. 외국인 비상계엄 이후 매매 패턴은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방산 가격 조정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정책 관련주 비중 축소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중소형 시장에서는 엔터와 헬스케어, 2차 전지 종목주로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주식 비중 확대 조치는 평소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됐었던 우량주를 싸게 담을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외국인 수급 동향을 아직까지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은 0.8조 원 규모 선물 매수로 국내 주식 비중을 확보했습니다. 동시에 선별적인 종목 순매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수급 키를 갖고 있는 외국인 매매 패턴 확인을 통해 중장기 방향성을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5거래일간 외국인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순매수 상위 종목은 네이버와 SK하이닉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 현대로템, 포스코홀딩스 순입니다. 국내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방산, 2차 전지 비중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포석 역시도 짐작할 수가 있겠고요. 반면 순매도 상위는 삼성전자와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현대차, 기아, 고려아연 등입니다. 정책 영향력으로부터 민감할 수 있는 종목군을 주로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매매한 패턴은 뚜렷했습니다. 반도체와 방산 가격 조정을 매수 기회로 활용한 반면 정책 관련주, 예를 들어 밸류업 등은 비중 축소로 이어졌습니다. 외국인 코스닥 익스포저는 오히려 소폭 확대가 됐습니다. 외국인 코스닥 150 현물 누적 순매수는 0.2조 원인데요. 반면 선물 순매도 규모는 0.1조 원입니다. 특히 12월 10일 저가 매수세를 관찰할 수가 있겠고요. 지난 5거래일간 외국인 코스닥 종목 순매수 상위는 JYP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삼천당 제약,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루닉과 알테오젠, VT, ST팜 등입니다. 반면 외국인 순매도 상위는 엔캠과 이오테크닉스, 리가캠바이오, 테크윙, 서진시스템, 안랩 등을 둘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은 중소형주 시장에서 엔터와 헬스케어, 2차 전지 종목을 주로 확대했습니다. 같은 업종 내에서도 최선호와 차선호 간 격차를 확인할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외국인 매매 패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및 정책 공백에도 비중 축소 속도를 오히려 줄이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을 견인할 수 있었던 주체는 오히려 개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와 방산입니다. 소프트웨어와 헬스케어, 엔터 비중 확대도 볼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 저가 매수세는 중장기 성격을 보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세 번째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금융, 자동차 비중 축소 움직임도 짚어보시죠. 외국인 프로그램 매도 규모는 0.6조 원을 고려했을 때 삼성전자와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순매도 상위 종목군 바스켓 내에서 비중보다 더 많이 매도한 바 있다는 사실도 함께 체크포인트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화면을 통해서 이번 주 증시 일정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더 다양한 인사이트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을 할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 가치 판단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 판단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